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금융기업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신한은행의 기업 분석 및 면접 기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신한은행 한번 뒤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비둘기, 새가 날아가는 형상인데 제가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강의를 보시면은 왜 교수님이 강의 자료를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했나 이제 아실 텐데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신한은행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은행고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고시 갑자기 좀 큰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요. 은행권 인사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경제, 그다음에 금융시장 이슈, 그다음에 또 금융 지시, 상시, 이슈 트렌드, 그다음에 금융 용어 수학적 이해도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 누가 얘기하느냐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이미 시중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더욱더 이 방송이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트렌드, 그다음에 좀 더 깊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아주 신한은행에 대해서 아주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채용 먼저 쉽지 않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이제 들어갑니다. 자, 신한은행 봤어요. 했더니요. 보세요. 설립일이 몇 년도예요? 1897년. 1897년 굉장히 오래돼서 왜 그러지라고 보실 텐데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은행장은 위, 성자, 호자 은행장이시고 매출액 한 18조 원 나왔고 점포수는 9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조 2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한 1조 7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인원은 한 12,000명 정도가 있네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은행인가? 이렇게 보실 텐데 아마 아실 거예요. 신한은행과 조은행이 합병을 했죠. 그래서 구신한은행은 82년도에 설립됐고요. 구조은행, 이거 한성은행이죠. 189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 신한은행의 최초 설립일은 1897년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은행에 대해서 강의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은행이 최초 은행이다 의미 없다 그랬죠. 그냥 그거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기시고 그냥 한성은행, 모태, 신한은행의 모태는 한성은행이고 그게 한 1897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은행이다. 이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나만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 영업점수 이거 보겠습니다. 영업점수는 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 개가 910 지점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은행들 보시면요. 영업 점포수는 이제 흡수합병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영업 점포수를 보면 비슷해요. 흡수합병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뭔가 지역이 겹치는 데는 조금 이제 퇴출시키기도 하긴 하는데 비슷 정도의 영업 점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현황 볼게요. 현황 봤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보니까 어떻게 돼서 쭉 보니까 책임자 행원 합계가 있는데 직원들을 보면은 이 중에 총 해갖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합계가 12,0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인원을 실제로 봐요. 금융기업들 인원들을 실제로 본다면 정말 거기입니다. 사업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내 소비자, 금융 소비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 12,000명, 한 16,000명, 많으면 16,000명까지.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은행권의 인원 규모는 한 이 정도다라는 사실 좀 알 필요가 있겠고 그 안에 여러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 12,000명 정도에 이제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D기 역시나 줄고 있죠. 역시나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D기 줄고 있고 ATM기도 역시나 또 줄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CD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4대, 7대, 9대 이렇게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CD기. 없는 데도 많습니다. 빵인데도 많아요. CD기는 뭐예요? 그냥 현금만 쓰는데 현금만 쓰는데. 제가 줄고 있다는 표현한 거는 ATM기죠. ATM기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ATM기는 뭐예요? 현금 인출도 하고 통장 정리도 하고 계좌이체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기계죠. 그런데 이게 줄고 있다. 왜? 관리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전 강의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좀 깊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제가 정말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신한은행 CI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신한은행에 내가 입사 지원자인데도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딴 데는 그냥 말 그대로 심볼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새로운 이렇게 원 모양의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뜻이 있거든요, 사실. 자, 볼까요, 먼저? 자, 동그라미는 뭐예요? 글로벌을 얘기합니다. 글로벌. 국제화 시대의 한국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브랜드 어떤 말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이란 뜻이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뭐예요? 저 모양이 새 모양이라는 거 아셨어요? 저게 비둘기고요. 밑에 있는 게 새싹입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디자인을 뭔가 이게 비둘기 모양으로 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뭐예요? 신한은행의 어떤 CI의 의미는요. 뭐가 되냐면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새싹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감성에 맞게 재해석,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표현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제 아시겠고, 그럼 저기 가운데 자가 쭉 있는 게 뭘까요? 아시겠죠? 이제 눈치 빠른 분들 아실 텐데 이겁니다. 신한은행이 이니셜 S죠. S예요. 그래서 이니셜 S를 상징화하고 끝없는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미래의 진로를 표현하는 상징이라는 사실,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한은행의 CI는 이런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위성호 은행장이시죠. 이분이 2018년도 2월에 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국내 은행권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는 한편 시중 은행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볼까요? 자, 포인트 짚어드리고 첫 번째, 자, 설명드립니다. 이제 신한은행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서민금융 부분에서 새희망 홀씨 대출과 사이돌 중금리 대출 누적 지급의 1위권이었습니다. 은행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자,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50개의 서민금융 거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얘기죠. 중금리라든지 아니면은 서민금융이라든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또? 전용 콜센터 도입, 신용대출 119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이에요, 서민. 자, 세 가지 중요 어떤 공통점 아시겠어요? 서민이죠, 서민. 이거를 지금 신한은행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은행의 트렌드가 뭐예요? 서민입니다. 국민이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지금의 정부가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은행권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라. 여러분, 은행권 사업보고서, 경영보고를 보면은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이라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왜? 은행은요,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예요? 은행의 본연의 업무, 뭐예요?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성호 은행장이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포인트는 아셔야 되고, 자, 네 번째 볼까요? 뭐겠어요? 글로벌 부분도, 자, 이거는요, 딴 거는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 근데 네 번째는요, 이거는 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베트남 은행에 그날 나오고요. 멕시코 은행 최초로 영업인가를 취득했습니다. 이 베트남 얘기는요, 사실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업보고서, 영업보고서, 공시자료 매번 나옵니다. 왜? 그만큼 신한은행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베트남 은행에서 1위를 했다는 부분이고, 멕시코도 국내 은행 최초로 영업인가를 취직했다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렇게 해외로 국내 은행 최대국 20개국에 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 정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한번 글을 읽어보면은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하겠다 저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볼게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보세요. 서민금융, 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부문 3개 부문 최우수 금융기관의 선정과 더불어 5대 주요 기관 만족도에서 전관왕을 달성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아시겠죠?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부분에서 달성을 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신한은행 준비 중이라면 알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2018년도 전략 한번 볼까요? 리디파인 신한.
뭐겠어요? 다시 한번 제도하자는 얘기죠. 뭐 넥스트에서 통쾌력 이렇게 나옵니다. 통쾌력.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물론 뭐 은행권에 취업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 분도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그 은행에 대해서 경영 마인드라든지 어떤 캐치프라이즈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면접 때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기본적인 기본 소양이거든요. 이거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뭐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본 소양을 넘어서 디지털과 글로벌 얘기는 알고 가셔야 된다. 왜? 신한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뭘 하고 있다?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플이라든지 비대면 서비스 확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영 전략을 꾸리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면접 기출 첫 번째 들어갈게요. 면접 기출 첫 번째.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게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항상 쏘아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면접 기출이라고 해서 이것만 알고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 나왔던 이 질문은요. 환동 변동성이 커질 때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트렌드, 2018년도의 트렌드에 맞게 만약에 질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변화되겠죠. 현재 환율 변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니? 왜냐하면 환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거시경제. 이게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자, 볼까요? 지금 신문 기사에 이런 꼭지들이 있습니다. 대외 환경은 환율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죠? 대외 환경은 환율이 올라야 돼요. 트럼프 압박에 헷갈리는 원달러 환율 전망 이런 게 나오고요. 또한 신환율 전쟁 대비해 달러 약세 압력 행사 가능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환율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금융권 취업이 앞두고 있는데 거시경제라든지 환율, 어떤 수출,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노트를 좀 피시고 지금 한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현재 어떤 시대죠? 보호무역주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요? 각 나라들과.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무역 전쟁까지 막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예요? 통관 정책. 이런 거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뭐예요? 미국 전쟁 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섰죠. 둘이 붙어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갖고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합의를 해서 물론 불씨는 남겨놨지만 말 그대로 공정무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어요. 미국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미국은 현재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보호무역 하고 있어요. 무역 제재를 강화할 때 달러와 약세를 유도해서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뭔가요? 미국이. 현재 상황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달러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약달러 가야 돼요. 약달러. 왜? 수출이 잘 돼야 뭐가 돼요? 돈도 많이 벌고 또 뭐야? 약달러야지만 뭐야? 자국 입장에서는 뭐가 되나요?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약달러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보호무역 수출 한다면서 강달러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 빨간 글씨로 써놨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잠깐 드릴게요. 지금 미국 금리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준금리 얼마인지? 시간 드릴게요. 나오나요? 입으로 나오시나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합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드리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금 몇 %죠? 답하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답을 못 하셨다. 이거는 오늘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금융권이 맞나? 이런 반성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예요? 이 방송이 왜 있나요? 제가 왜 있나요? 성공초 엑스파일 왜 있나요? 여러분의 성공, 금융권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모르셔도 이젠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요 현재 미국 금리 상승기입니다. 왜?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은 현재 고용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인플레이션도 좋습니다.
상반기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막 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고유가가 너무 지나치면 문제겠지만 너무 그동안 저유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 고용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제가 너무 잘 돌아. 뭐 했어요? 통화량 흡수해야 돼요. 뭐 했어요? 기준금리 올리게 됩니다. 진정시켜야지. 그래서 지금의 세계적인 화두는 뭐다? 테이퍼링 체계다. 어떤 거예요? 금리를 뭐하고 있다? 올리면서 통화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금리가 인상기예요. 인상기. 그 금리가 인상기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많이 준다는데, 이자를 많이 준다는데 통화량 딴 데서 회수해서 미국한테 투자를 하죠. 왜?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럼 뭐겠어요? 반대로 신흥국 같은 나라. 돈 빼서 뭐예요? 신흥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해버립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신흥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기가 됐을 때 우리나라 크게 걱정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돈 빼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외국인 자본 나가서 미국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해외는 일어나고 있어요. 터키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는요. 이미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금리 올려버리니까 통화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회수해갖고 미국한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면 전 세계 거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약달러, 강달러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달러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꼭지 보셨죠? 신환율 정책 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환율 정책 대비해야 된다. 환율 정책. 왜?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우리나라. 미국이 만약에 강달러면 우리는 뭐가 됐어요? 약이 되고요. 미국이 약달러 가면 우리는 원화 강세가 됩니다. 이 추이는 아셔야죠. 그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 답이 나오겠죠. 미국이 점점 더 뭐예요? 왜? 대외적인 환경은 강달러인데 약달러로 의도적으로 갈 거예요. 의도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로 갑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유가 어쩔 수 없죠. 남북 간의 관계가 너무 좋죠. 지금 정부 끝까지 아마 제가 보기엔 관계가 좋을 것이다. 그럼 뭐겠어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환율을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 남북 간의 관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간의 사이가 좋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죠. 리스크가 줄어들죠. 원화의 가치가 뭐겠어요? 뛰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하죠. 그럼 뭐겠어요? 원화 가치 떨어지죠. 투자금 회수해 나가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이게 다 경제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환율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어떻게 된다? 미국의 거시경제, 그다음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그다음에 통화량, 그다음에 환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면접장에 가셔서 자신 있게 2분이 주어진다면 2분 동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두 번째 면접 기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 기출.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DTI 규제 완화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뭐 있었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신한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말해보라. 이게 예전에 과거 질문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당시와 또 부동산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현재 부동산 정책이 은행권, 특히 신한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너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제가 우리은행 강의했을 때, 우리은행 우리가 방송 나갔을 때 이미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LTV가 뭐고, DTI가 뭐고, 신 DTI가 뭔지 모르시면 우리가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인데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죠. DSR과 RTI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뭐해서 신 DTI가 튀어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신 DTI가 뭐냐면 복습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연도 18년도 한 2월 초반부터 부동산 경제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 DTI가 나왔어요.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주택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규제가 강화됐죠. 어떻게 했어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인데 이거 비교 볼까요? 빨간 글씨 볼게요. 모든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기타 대출 뭐예요? 이자 상환액이요? 아니죠. 원리금 상환이죠. 원리금 상환액. 무슨 얘기했어요? 원금과 이자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규제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특징 보겠습니다.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이런 것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규제가 더 강력해진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면접장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필드에서 우리 필드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DSR 때문에 대출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딱 가면요 신 DTI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 커트 당합니다. 그래서 DSR까지 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 DTI 분류 기준을 100%,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50% 퍼센테이지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DSR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이 범위 커트라인을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필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신 DTI는 워낙 강력한 규제 대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규제의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포인트 RTI가 있습니다. 근데 RTI가 사실 예전에 몰라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해졌죠. 왜? 왜 중요해졌죠? 그렇죠. 뭐예요? 지금 정부가 뭐냐면 임대업자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야, 니네 자꾸 이렇게 임대업 할 거면 임대 등록해. 임대업자로 등록을 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8년도 3월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 임대 등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객은 나한테 무슨 고객? VVIP 고객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RTI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당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지만 그들과 뭐 PB센터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가들과 얘기할 때 얘기가 통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RTI는 뭐냐면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가격인데 자 비교 볼게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공식이 나와 있죠. 무슨 얘기했어요? 야, 너 만약에 돈을 임대업자한테 빌려주는데 너 봐서 버는 것보다 이자 수익보다 너 이자 비용이 더 나가? 야, 그럼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자격이 돼? 너 이거 충분히 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대업자들한테는 RTI를 적용한다는 것,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RTI가 125%다.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250만 원이 넘겨야 뭐 할 수 있다?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DSR, RTI 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은 하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강하다 보니까 LTV라든지 DTI라든지 신 DTI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나 헷갈려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면요. 사실 은행권 입장에서 자산가들한테 돈을 대출했을 때 사실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또 임대업자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런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여러분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되면은요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LTV, DTI, 신 DTI의 의미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거는 면접 문제에 꼭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은행권이라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왜? 부동산 대출은 은행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TV, DTI, 신 DTI, 그 다음에 DSR, RTI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 신한은행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조금 특별한 게 있다. 어떻게 하다? 뭐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뭐예요? 한성은행과 그러니까 좋은 은행과 합병이 돼서 지금까지 온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의 공시자를 보면요, 되게 겸손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로 예전에 작은 은행이었다가 이렇게 큰 은행으로 성공하게 돼서 주주들이라든지 고객 또한 금융 소비자한테 감사의 인사를 남길 만할 정도로 정말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최대 음영
금융지주로서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봤을 때는요. 기존의 은행들과 똑같이 볼 필요는 없고요. 꼭 신한은행이 걸어왔던 그 히스토리까지도 꼭 짚고 가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 제가 짚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흡수 합병을 해서 지금의 신한은행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히스토리, 조은행의 히스토리, 신한은행의 히스토리를 같이 접목해서 신한은행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사업 전략, 왜 신한은행이 이런 전략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신한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금융권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6대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금융권에 점점 더 그 커트라인들, 그다음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의 규제가 어떤 규제예요? 항아리 규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아리 구조가 뭐냐면 중간에 있는 고액 연봉자들,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이신 선배 기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퇴사를 하게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아리형 구조는 실제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좋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은행권을 취업을 준비 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한은행 꼭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 신한은행의 하나의 일원이 되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통쾌령. 2018년도에 어떤 신한은행의 어떤 캐치프라이즈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신한은행을 이해하셔야지만 신한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상품들, 그다음에 경영 전략들, 또한 오너의 마인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 알고 가지 마시고요. 신한은행이 왜 이런 상품을 만들어냈고 지금의 은행권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지까지도 분석하고 가셔야지만 실제적으로 면접장에서는 또 나오는 필기시험을 볼 때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실제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시적인 환경, 그 다음에 뭐 환율이라든지 거시적인 통화량 이런 것까지도 좀 이해하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한은행에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은행권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